안녕하세요. 원페이지북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맥 윌리엄스의 머니 인류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류는 왜 화폐를 발명했으며 그 시작은 어떠했는가? 수렵 채집 문명에서 농업사회로 전환되었던 이 시기가 화폐의 탄생 배경이었습니다. 정착생활은 인류에게 풍요를 안겼지만 동시에 남아도는 생산물의 관리와 분배라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얼마나 생산했는가? 누가 빚을 졌는가? 미래의 약속은 어떻게 기록할까?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폐라는 기록 시스템을 화폐는 금속이나 지폐가 아닌 기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화폐의 출발점은 우리가 아는 동전이 아니고 신용과 부채를 기록한 장부였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의 신정 경세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곡물, 특히 보리를 기준으로 한 가치의 단위, 세켈이 탄생하였는데 신전의 점토판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빚졌는가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화폐가 교환의 매개가 아니라 신뢰를 수치로 표현한 약속의 기록이 시작이었다고.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신뢰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단순히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사회적 관계와 의무를 수치화, 기록한 정보 기술인 셈이었던 것이죠. 신뢰를 숫자로 기록하는 언어로서 화폐가 탄생하였습니다. 신전 관료가 이를 관리하면서 공동체 내의 경제 질서와 책임 구조를 이 초기의 회계 기반 화폐 시스템은 이후에 더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가치 저장 수단인 주화의 등장을 촉발하게 됩니다. 인류는 이 기록의 기술을 통해서 경제를 통제하고 약속을 관리하고 결국 문명이라는 거대한 신용 네트워크를. 다음은 주화의 이야기입니다. 고대 리디아에서 발견된 주화는 왜 중요하고 사회를 어떻게 바꾸었나? 신뢰를 금속에 새긴 것이 주화라고 합니다. 기원전 7세기에 리디아 왕국이라는 곳에서 인류 최초의 주화가 등장하였는데 리디아인들은 금과 은의 자연합금인 일렉트럼, 호박금을 일정한 무게나 형태로 주조하고 그 위에 국가의 문양을 새겨서 가치와 신뢰를 보증했습니다. 이렇게 주화는 세 가지 혁신을 가져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욕망의 이중적 일치 문제 해결입니다. 물물교환 시대에는 거래가 성사되려면 내가 가진 거를 원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걸 내가 원하는 경우가 동시에 맞아 떨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국가가 보증한 주화는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교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한 번에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욕망의 이중적 일치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비인격적 거래가 촉진되었습니다. 주화는 거래 당사자 간의 개인적인 신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화폐 자체가 국가의 신뢰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과도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에 비인격적 거래가 촉진되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주화는 쌓을 수 있습니다. 부의 축적과 그 다음에 이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상인 계급이 등장하게 되었고 시장 경제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치가 돈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환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원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회는 혈연이나 지연 중심에서 부를 중심으로 한 사회로 재편. 따라서 주화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신뢰의 범위를 확장시킨 사회적 기술로서 무역의 효율성과 규모를 극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이 추상적인 주화라는 가치 개념의 확립은 고대 그리스의 지적 혁명에. 그렇다면 이 주화, 화폐의 등장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 민주주의, 국가 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주화가 바꾼 인간의 사고와 사회는 그리스의 혁명으로 표상되는데 주화의 확산은 단순히 시장의 풍경만을 바꾼 게 아니라
인간의 사고방식, 사회 조직 원리 자체를 재편한 정신적인 혁명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화폐는 경제 도구를 넘어서 철학, 법, 정치, 민주주의의 촉매제로 작용하였다고 합니다. 추상적 사고와 철학이 발전하였는데 주화는 양, 올리브유 같은 구체적인 재화를 드라크마라는 숫자 단위로 환원합니다. 사물을 보편적 가치로 추상화하는 일상적인 경험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고 습관이 세계를 수치나 원리로 설명하려는 이성적인 탐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즉, 마이토스라고 하는 신화의 서사에서 벗어나 로고스라는 합리적 세계관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화폐는 철학적 사유의 구조를 바꾼 추상적 사고의 훈련장이었다라고도, 화폐 경제는 계약과 부채, 소유권 등 복잡한 사회관계를 낳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법률 시스템의 발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계약을 집행하는 등의 규칙이 공적 제도로 확립되고 시민들은 이러한 공적 제도, 규칙이라는 법 앞에 평등한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폴리스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법과 권리의 연합체로 진화되게 되었습니다. 화폐 경제는 또한 부를 창출한 상인 계급의 부상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귀족 중심 사회에 도전하면서 이 상인 계급이 정치 참여의 요구를 확대시켰고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로 인해서 강력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상가 크세노폰은 오이코노미코스에서 가정과 국가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탐구하고 이것은 초기 경제 사상의 씨앗. 따라서 화폐는 그리스 사회를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재구성한 엔진으로서 폴리스를 근대 사회의 전형으로 만들었고 이 모델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금융 행정 시스템으로 계승되어서 서구 문명의 기반이 됩니다. 결국 주화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사유의 언어이자 문명의 질서를 새긴 가장 오래된 코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돈과 신용에 기반한 복잡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통화 정책은 제국의 쇠퇴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로마 제국은 군단보다 금융의 제국이 더 강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거대한 영토를 유지하고 경영할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금융의 힘이었습니다. 정교한 금융 시스템 덕분이었죠. 로마는 현대 금융과 닮은 구조를 이미 그때 구축하고 있었는데 신용제도, 은행, 조세 징수권을 낙찰받는 민간 법인인 푸블리카니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확장은 금융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정복전쟁의 비용을 신용으로 조달하고 속주 세금이 로마로 흘러들어가서 재분배되었으며 그 자금이 군단을 유지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행정을 관리하는 데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돈과 신용은 로마 제국에 보이지 않는 군단이었다라고. 제국의 팽창이 멈추자 재정 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황제들은 주화의 금과 은의 함량을 줄이는 화폐 가치 하락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화폐의 신뢰가 붕괴되었고 경제 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제국이 멸망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시기에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신용 붕괴가 사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화의 안정은 곧 정치의 안정이라는 불변의 교훈을. 하지만 로마 제국이 붕괴된 다음에도 이러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로마의 몰락 후에 유럽의 금융 네트워크는 붕괴했지만 이것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유럽 제국은 1000년 넘게 지속되다가 이를 통해서 아랍 세계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랍 세계에 새로운 지식의 불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랍 세계에서 수학과 상업, 환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훗날 근대의 유럽 금융의 부활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금융 시스템은 돈으로 제국을 운영한 최초의 실험이었고 그 성공은 로마 제국의 영광을, 실패는 화폐의 불안이 가져올 로마 제국의 붕괴라는 경고를 남겼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랍 세계를 보시겠습니다.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사라센의 마법이라고 불렸던 아랍 세계의 금융 및 수학 혁신은 무엇이었으며 유럽 금융 르네상스의 토대를 사라센의 마법은 어둠 속에서 이어진 지식의 불꽃으로 이것은 순전히 유럽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 붕괴 후 유럽이 암흑기라고 불릴 때 이슬람 세계는 학문과 상업의 중심지로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수학, 금융, 천문, 의학 등에서 이루어진 혁신이 유럽인들에게는 마치 사라센의 마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지식이 훗날 유럽으로 전파되어서 금융 르네상스의 중세 아랍 문명은 고대 지식을 보존하고 확장하고 재전달한 문명적인 연결고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금융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혁신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영의 개념,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가 도입된 것입니다. 인도에서 유래한 영과 위치 기수법을 받아들여서 유럽에 전파하였고 이것은 로마 숫자의 비효율성을 대체하면서 복잡한 곱셈과 나눗셈, 이자 계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상업의 혁명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또한 피보나치, 수열로 알려진 피보나치와 삼반서라는 책은 13세기의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북아프리카에서 아랍 수학을 배워서 1202년에 삼반서라는 책을 저술하고 이것을 유럽에 전파합니다. 아라비아 숫자와 계산법을 전파하게 되고 상업계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기술의 대중화를 촉진시켰던 것이죠. 또한 복식북이라는 개념과 상업혁명을 보시면 영과 아라비아 숫자가 상업의 혁명, 회계의 혁신을 낳게 되는데 자산과 부채, 자본의 증감을 체계적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고 수익성, 신용, 투자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 기술이 시칠리아와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국가에서 상업혁명을 촉발하게 되고 중세 경제의 재도약을 유럽이 상업금융의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발판이 되었는데 그 위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고 금융 중심지가 탄생합니다. 그 정점이 17세기의 네덜란드의 금융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7세기의 네덜란드 금융혁신은 어떻게 근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등장을 이끌었는가? 17세기 네덜란드는 금융으로 제국을 세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작은 나라였지만 향신료 무역뿐만 아니라 근대 금융 시스템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신용과 주식, 은행, 시작이라는 네 기둥이 세워지면서 세계는 비로소 무역의 시대에서 자본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 은행은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적 제도로 평가되기도 하고 VOC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였기도 합니다. 막대한 자본과 위험을 감당하기 위한 혁신적인 구조가 주식회사로 유한 책임을 도입함으로써 개인은 투자금 한도 내에서만 손실을 부담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모험과 혁신이 가능해짐으로써 거대 다국적 기업이 비로소 탄생하게 됩니다.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는 세계 최초의 공공주식 시장으로 VOC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자유롭게 팔린 최초의 공개 시장이었습니다. 기업 소유권이 유동화되어서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므로 상인과 금융가 계급이 부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나친 부의 자유가 탐욕의 그림자도 불러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튤립 파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투기 버블이자 금융심리의 실험실이라고도. 네덜란드는 금융이 토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부의 원천은 더 이상 토지나 귀금속이 아니라 신용과 시스템이었고, 이 성공이 곧 비금속 통화 실험의 서막으로 그 다음 무대의 주인공은 존 로라는 사람인데, 이는 신용으로 돈을 창조한 남자였다 라고 합니다. 통화경제학의 아버지 존 로는 누구이며 그의 미시시피 거품 실험은 명목화폐와 중앙은행에 대해 어떤 교훈을 남겼는가? 존 로라는 사람은 17세기 네덜란드가 금융의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18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존 로는 그 위에 소프트웨어, 즉 통화 정책의 혁명을 시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실험은 금과 은에 의존하지 않는 화폐 자체, 명목화폐의 첫 대규모 실험이었다. 존 로는 도박꾼이자 이자 혁신가로서 화폐 가치가 단순히 금속이 아니라 경제로 움직이는 능력에 있다. 즉, 신뢰,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신뢰가 경제의 순환을 유지한다는 통찰을 가졌습니다. 존 로는 국가부채에 시달리던 프랑스 왕실이 기회를 줌으로써 방크 제네랄이라는 국가 신용을 담보로 하는 지폐를 발행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합니다. 동시에 미시시피 회사를 세워서 미국 루이지애나의 식민지 독점권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국가의 부채, 이 채권, 국채죠.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의 부채와 주식을 교환합니다. 신용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고 경제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 통화를 조절하고 부채를 관리하는 이 기능을 이미 200년 앞서 실험한 셈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경제가 호황이었을 때 주가가 급등하고 소비가 폭발하였으나 회사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신뢰가 붕괴되고 대중이 금 환전을 요구함으로써 지폐 가치가 폭락하게 됩니다. 결국 1720년대에 거품이 붕괴되었고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되었으며 프랑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통화 정책의 잠재력과 신뢰의 위험성,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시스템은 즉시 붕괴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교훈을 알게 되었는데, 비극적이지만 현대중앙은행의 딜레마를 세계 최초로 드러낸 선구적인 실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아이디어가 200년 뒤에 전 세계 통화체제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근본이제 폐지 이후 현대시대에 화폐의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며 암호화폐와 같은 혁신은 금융의 미래에 어떤 도전과 가능성을 제시할까요? 1971년도에는 근본이제의 사슬이 끊어진 닉슨 쇼크가 있었습니다.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돈은 더 이상 금속의 무게가 아니라 신뢰의 무게로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존 로가 꿈꾸고 두려워했던 명목화폐의 시대로 완전히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로만 지탱되는 명목화폐의 장점은 통화량을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지만, 신뢰가 흔들리면 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로 직결되게 됩니다. 즉, 현대의 돈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고 집단 심리로 움직이는 신뢰의 시스템이 되었던 것이죠. 암호화폐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중앙 집중적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폭로되었고, 이 시기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비트코인을 제안하게 되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국가의 화폐 독점에 대한 기술적이고 철학적인 반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금융의 민주화 실험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러한 암호화폐는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규제가 불확실하며 투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가치를 저장하고 교환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돈의 본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실험이라고.
책의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점초판에 새겨진 신뢰의 지폐의 기억에서부터 블록체인까지 보시면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서 수메르의 세켈, 리디아의 주화, 네덜란드의 주식, 존 로의 신용실험, 달러와 비트코인 블록체인으로 이어지는 이 거대한 흐름이 바로 단순히 경제의 역사가 아니라 신뢰라는 개념을 기술로 구현해 온 인류 문명의 진화사다 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결국 돈의 역사는 곧 인류의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페이지